아, 20대 전반기까지 이제 학생운동의 흐름을 좀 봤고요. 20년대 이후에 이제 동명이교 투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2월 달에 이제 보기 위해서 25년, 그러니까 20대 중반기에 가장 이제 20대에 있어서 중간에 해당되는 25년, 26년 상황을 좀 보면요. 대구고보에서 이제 벌어졌던 동명희교 투쟁입니다. 예를 들면 조선역사 교수, 악질 교사 축출, 조선인 교사 정원, 그다음에 생도의 서신 개봉, 검열 금지, 이런 내용들로 치워지게 됩니다. 제가 앞서 20대 전반기의 설명을 조금 더 보태드리면 이런 겁니다. 학생들이 이제 요구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일본인 학생과 조선인 학생 간의 차별을 금지하라. 그러니까 조선인 학생을 일본인 학생처럼 대우해달라 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채워졌거든요. 그런데 25년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조선 역사 교수이 대체로 일본인 교사들입니다. 그런 교사들에 대해서 이제 축출 운동을 벌인다든가 조선인 교사를 정원해달라고 하는 요구들, 생도의 서신 편지를 개봉하는 것을 금열을 하지 말라. 개인의 어떤 학교 내에서의 자유의 문제, 자유권의 문제들이죠. 인권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요구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지형들을 보게 됩니다. 26년 2월에는 무자격 교원 사태, 학생에게 압박 교원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조선인은 야만인이라 하여 모욕적 언론을 항용하는 것을 금지하라. 이런 내용들로 가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민족 차별에 대한 인식이 20대 전반기에 비해서 조금 더 강해지는 느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오게 되면 초기 형태이긴 하지만 조선인 본위 교육, 교내 언론의 자유 등을 요구 조건으로 해서 민족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형상으로 변모하기 시작해요. 이 조선인 본위 교육은 일제 교육 정책, 조선 교육령에 의한 식민지 교육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항들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20대 중반에 오게 되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점. 그러니까 20대 전반기에는 일제 식민 교육 정책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불만적인 상황들,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들이 의식적으로 팽배져 있다가 25년을 경과하는 시점에서 이 그것을 민족 문제로 이렇게 뭐랄까요, 심화시켜가는 과정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대 전반기의 명예와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20년대 학생운동에서 어떤 전환점이 오게 되는데요. 그 전환점이 뭔가 하면 바로 1926년 6월 순종황제가 이제 사망하게 되는, 그래서 60만 세 운동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 60만 세 운동을 기점으로 식민지 학생운동의 성격과 내용은 그야말로 종이를 접듯이 성격이 완전히 바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들 좀 보면요. 1926년 6월에 순종이 황제가 사망했을 때에 이 만곡내 혹은 만곡식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거든요. 대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많은 글들을 보면서 26년 6월 순종 황제 인산에 맞추어서 대구 지역의 이 만곡내에 관해서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것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요즘 들어와서 그게 조금 주목을 하는데요. 왜 주목을 하는가 하면 이 장소가 어딘가 하면 학교가 아니라 달성공원이 대부분입니다. 학생들이 방과 후에 달성공원에 가서, 특히 달성공원에 가면 달성공원 안에서도 몇 개의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아마 만경루라고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만경루. 이 만경루는 현재 사라지고 없거든요. 이 만경루가 역시 이제 대구 읍성에 이제 설치됐던 루 가운데 하나잖아요. 만경루 말 그대로 이 서울을 바라보는 루거든요. 그래서 순종 황제 인사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지만 그 애도하는 심정을 표하는 장소로서 다승공원의 만경루를 찾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학교가 이 만곡내를 혹은 만곡식을 주도할 정도로 그 학생들이 요구가 많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심지어 대구 고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뭐 명효까지는 아니어도 명효 수준에 가까운 정도의 반발을 하거든요. 이유는 왜 다른 학교는 모두 만곡내, 만곡식을 다승공원에서 진행하는데 왜 대구고부는 안 하느냐. 그래서 대구고부 학생들이 오후 수업을 거부해버리고 다승공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경찰들이 달려들겠죠. 그 정도로 이 순종 황제의 사망은 당시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을 다가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순종 황제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무관하게 말이죠. 그다음 60만 세 운동에 참여한 형태를 보게 되는데요. 대구에서 60만 세 운동이 본격적으로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곡내, 만곡식 형태로 이제 펼쳐졌던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60만 세 운동은 서울에서 벌어졌던 60만 세 운동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서울에 유학가 있던 대구 지역의 학생들, 대구 출신의 서울 유학생들이 되겠죠. 그들 가운데 뭐 김일식 몇몇 학생들이 참여하는 형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제가 사실은 나중에 이제 한번 발표하려고 이제 그 꽁꽁 이렇게 뭐랄까요 챙겨놓은 인물이 한 명 있는데 여성입니다. 그 서울에 유학을 가서 만세운동에 참여를 했고 그것 때문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상당 기간 고초를 겪었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대구에 와서 여성운동을 전개했던 인물이 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60만 세 운동이 차지하는 그런 의미들을 좀 새로운 각도에서 혹은 작은 소재로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하는 그런 제가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60만 세 운동 때 제기됐던 교육 요구가 있습니다. 조선인 교육은 조선인 본위로 이게 조선인 본위라고 하는 이 부분 이게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조선인 본위의 교육 정책을 펼쳐라 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조선인 본위 교육 핵심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조선어, 그 다음 조선 역사 이 핵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인 교사 채용 이 문제가 되겠죠. 보통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보통 학교의 장을 조선인으로 중등학교 이상의 집회를 자유로 이런 내용들은 앞서 봤던 것처럼 식민지 교육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어지는 요구들입니다. 단지 학생의 학교 생활에서 일본인과 차별되어지니 그것을 동등화해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과 완전히 다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봤던 이 내용들은 식민지 정책과 관련된 것이니까 반식민지 교육 정책을 할 수 있겠죠. 곧 정치투쟁.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의 운동이 정치운동으로 전환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60만 세 운동 이후에 사회주의 독재, 비밀교사 등 사회주의 학생운동 단체가 상당히 일반화되어지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운동이 정치투쟁, 곧 민족운동으로 전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참,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아마 이게 다승공원의 만경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만 세 운동 이후에는 자, 우리 대구 지역으로 좀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지역으로 온다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사회과학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어집니다. 이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혁명 논리들 이런 부분들입니다. 마르크스주의들 뭐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60만 세 운동 이후에 이게 민족 운동으로 전환해 간다, 혹은 정치 수준으로 전환해 간다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이념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학교 내에 마르크스주의가 수용되어진다, 파급되어진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구 지역에서는 이게 이제 마르크스주의 강자회, 뭐 다른 말로 그냥 사상 강자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마르크스주의 사상 강자회가 27년 2월부터 27년 10월까지 3회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이제 참여자들은 대구고급 학생들이었고, 그 외에도 말이죠, 대구 지역의 다른 대구 사범학 교남학교, 개성학교 등등이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르크스주의 사상 강좌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하려면 뭔가 우리가 배워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대구 지역을 둘러보면 이런 사상단체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었고, 또 그 사상단체의 주요 구성원들이 합법적인 대중운동단체, 예를 들면 여기 밑에 보이는 것처럼 대구청년동맹, 신간의 대구지회 등등, 이런 또 조선청년총동맹, 전국적인 조직이죠. 여기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장저구, 다른 이름으로는 장홍상이라고 그래요. 본 이름은 장홍상이고 이명이 장저구입니다. 붉을 적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버두자니까 붉은 친구. 바로 사상적인 냄새가 나죠. 박광세, 김성기, 그다음 시바다라고 하는 일본인 등이 이 사상 강좌의 강사가 되어집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이 고려공산 청년의 대구 야채이카 멤버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누군가 바로 이 장저구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이제 선생님들 그 해방 후에 10월 항쟁도 답사를 다니신 경우도 계실 텐데, 10월 항쟁 시기에 장저구를 빼놓고 또 설명하기도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대구의 근현대 변혁운동에서 20년대 중반 이후의 학생운동을 이야기할 때 학생운동과 관련해서 대구 근현대 변혁운동을 빼놓고 설명하기는 대단히 그런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 강좌를 마치고 나면 이제 학생 비밀교사를 조직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학생 비밀교사를 조직하기 위해서 일단 이데올로기 이제 또 혹은 학생운동의 이론적인 이제 내용들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학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습 후에 비밀교사를 조직하게 되는데, 대구의 최초의 그 이제 이 뭐랄까요, 사상에 기반한 비밀교사는 1927년 12월에 만들어진 신우동맹이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나중에 혁우동맹으로 바뀌고 또 저구동맹으로 바뀌고 일우당으로 가서 우리동맹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화에 파란색으로 칠해진 것은 요 신우동맹하고 같은 시점에 학생운동이 만들어지지만, 이 신우동맹 계열의 이런 우리동맹으로 이어지는 루트와 조금은 계열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만든 것이 바로 구화회, 서광회라고 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뭐 어느 정도 합쳐지기도 합니다만, 아마 이 구화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 구화회, 서강회 가장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제가 제시해 드리면 혹시 김성칠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아마 6.25 전쟁 때 그 일기를 써서 굉장히 그 유명한 인물이죠. 자, 여튼 이렇게 이제 비밀교사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름이 자주 바뀌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게 학교 내에서 만들어진 비밀교사고, 학교라고 하는 것은 공간은 학생 수가 많지 않거든요. 대구고 해봐야 전체 인원이 한 200명 내외라고 본다면, 거기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교사의 그 감시와 검열 이런 것을, 촉을, 요즘 전문 학생들이 말하는 그 촉을 비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고 가고, 또 내부에서 운동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를 놓고 뭐 일정하게 뭐랄까요, 논의가 이렇게 좀 충돌한다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직명을 바꾸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보태드리면 신우동맹에서 우리 동맹으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봐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 이 신우동맹을 만들 때 구성원을 보면 여기 나오는 장제구, 박강세, 김성기 이런 일반인들과 학생들이 결합해서 이 신우동맹을 만들게 돼요. 그런데 적어도 이 적어동맹 시점이 오게 되면 이 장제구, 박강세, 김성기 이런 분들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비밀결사들은 순수한 학생들의 비밀결사로 자리 잡게 되죠. 그것을 학생들이 요구를 합니다. 자, 우리를 가르쳤던 것은 좋으나 우리가 학생 조직으로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당신들은 이제 빠져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이제 벌어지는 게 뭔가 하면 1928년 4월부터 진행되는 대구고보 포갑정책 반대동맹입니다. 이 포갑정책 반대동맹이 벌어지는 계기는 바로 이순신 이제 조선 역사 시간에 일본인 역사 교사가 이순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던 것이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학생 자신들은 이순신을 왜 비하하느냐, 우리는 민족이 영웅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 근거를 대라고 교사한테 질문을 했더니만 교사가 그 학생들을 이제 뭐랄까 면박을 주고 나중에는 징계까지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이런 이미 이제 조직화되어 있으니 이걸 기반으로 이제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포갑정책 반대동맹이라고 하는 형태로 학생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실제 벌어지는 시점은 4월이 아니라 9월 11일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요것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그 여름 방학을 지나고 난 후에 여름 방학 동안에 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학생 맹유 투쟁 방침을 설정한 후인 28년 9월 11일 달 이때 본격적으로 이 포갑 정책 반대 동맹 투쟁을 전개해 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요구됐던 요구 조건들을 보면 학생 자치 문제, 교유회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게 오탄데 교우회의 자치, 여행지 선택 자유, 학생들의 여행지 선택 자유, 언어 집회 문제, 그 다음에 비인간적 대우 철폐, 학생들을 굿하거나 조롱하거나 치욕적인 모욕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 이런 요구들이죠. 그 다음에 조선 시간 조수 시간, 조선어 시간 연장, 조선 역사 시간 신설, 교장 실칙 문제, 아까 봤던 포갑동맹을 학생들이 실행하니까 학교 측에서는 뭐 정학, 퇴학 등의 강압적인 이런 징벌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죠. 또 교사 배척, 교장, 역사, 국어 교사, 임명 등 이런 악질적인 교사, 조선인을 폄훼하고 비방하는 이런 교사들을 뭐라 그러죠? 요즘 식으로 치면 경질해라, 파면하라, 뭐 그런 요구가 되겠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 민족운동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조선의 시간 연장, 조선 역사 시간 신설입니다. 이게 아까 봤던 조선인 본위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들이죠. 이건 학교 단위에서 수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죠. 조선 총독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 조선 총독부도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겠죠. 일본 제국과 일본 제국의 조선 통치 방침과 연결해서 정리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투쟁, 민족투쟁으로 학생운동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28년 11월부터 대구 지역 학생 비밀교사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이제 전개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앞서 봤던 것처럼 그 대구고보 포갑정책 반대동맹이 전개될 때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퇴학되거나 정학되는 아주 대대적인 조치가 취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일제의 사법당국 혹은 공안당국에서 이걸 그냥 맨 처음에는 보고 있다가
학생들의 그 명예투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치 해오리 바람처럼 커져가니까 이걸 이제 사회적으로 판단하게 되거든요. 정치적으로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이 뒤에 이들이 뭘 하고 하는 거냐, 혹은 이 뒤에 뭐가 없느냐, 배후가 없느냐, 나를 이제 조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사하고 근거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대구고보, 대구공립중학교, 대구농림학교, 교남학교, 개성학교, 대구상업학교 등 전체 학생을 보면 105명 정도가 근거가 되고 29명이 재판에 회부될 정도입니다. 이때 이제 참 우리가 참 뭐랄까요, 안타깝다고 해야 되겠죠. 이 수많은 학생들이 잡혀 들어가는데 그것도 대구 지역의 대부분 학교 학생들이거든요. 물론 여기에 이제 대구 여고보 여학생들은 좀 빠져 있긴 합니다만 대구의 상당 부분 학교 학생들이 이 대구고보 포갑 정책 반대 동맹 투쟁으로 인해서 잡혀 들어가는데, 그럼 어디 잡아 들어갈 거냐? 일단 대구 경찰서로 데려가겠죠. 근데 대구 경찰서 수용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도청 건물 일부를 빌려서 학생들을 수용해 놓고 조사하는 정도로 대구에서는 1928년도에 가장 큰 하나의 사회적 사건으로 등장하게 됐던 겁니다. 앞서 벌어졌던 그 조선해령 대구 지점 폭탄 사건,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뭐랄까요, 28년에 벌어졌던 대구 지역 학생운동은 60만생 운동 이후에 전국으로 보더라도 최대 규모 학생운동입니다. 그러니까 29년 11월 달에 강주 학생운동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강주 학생운동이 벌어지기 이전 가장 60만생 운동 이후에 최대의 학생운동이 대구에서 발생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건 또 다르게 설명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만약에 대구에서 이 학생운동이 28년도에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학교 내에 학생 조직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고 학생운동 방침이 계속 한다면 1929년 강주 학생운동이 발생했을 때 강주 학생운동의 강도와 폭발성은 훨씬 더 컸을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도 있겠죠. 물론 역사에서 가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워낙 이 사건이 갖는 의미가 크다 보니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앞으로 3분만 더 넘겨서 조금 더 설명을 하나 더 보태면, 대구 지역에서 28년 발생했던 학생운동은 결국 1919년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학생운동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3.1운동 발생 10년 만에 대구 지역에서 최대의 학생운동이 발생하고, 이 학생운동은 단지 학생운동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민족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29년도 광주 학생운동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수도 있었겠죠. 광주에서도 마찬가지로 광주 학생운동이 발생하는 데에는 광주 고보 내에 성진회라고 하는 비밀결사가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즉 이례적인 운동이 아니라는 점이죠.